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있는 1억이 11년을 버텨줄 거라 믿으시나요? 아니면 자식이라는 이름의 구멍난 항아리에 쏟아붓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 전주 남부시장에서 콩나물 국밥을 팔아 1억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남들은 집도 절도 없다고 혀를 찼지만 저는 그 돈만 있으면 제 마누라랑 단둘이 늙어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돈 때문에 제가 지금 71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잠을 설치며 남의 집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이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자식이라면 사족을 못 썼던 제 미련함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제 비참한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이맘때 전주 신시가지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의 날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는데 발끝이 자꾸 오그라들더라고요. 번듯한 구두를 신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국밥집 주방에서 신던 낡은 운동화를 대충 닦고 나온 제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던지 어이 민수 너 국밥집에서 돈 좀 만졌다며? 근데 몰리 왜 그래? 공무원 퇴직하고 매달 연금만 300만 원씩 받는다는 광식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묻더군요. 그 녀석은 요즘 골프 치러 다니는 재미에 산다며 새로 산 외제차 열쇠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통장에 1억 3천만 원 있어. 나도 내 새끼 뒷바라지 다 하고 이만큼 모았어.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허웃으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연금 한 푼 없이 기초연금 34만 원에 의지해 사는 처지에 그 1억 4천만 원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신이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준비는 됐다고 믿었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안 뺏긴다. 하지만 그 다짐은 딱 일주일 뒤오나고 짐 가방 2개를 든 채 손주여 녀석 손을 잡고 나타난 제 딸 연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보험 영업 시작했으니까 내가 아빠 노후 다 책임질게. 응. 딸아이의 그 간절한 눈빛 속에 독이 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만 대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잃고 5층짜리 낡은 아파트 계단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을까요?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새벽은 남들보다 2~3시간은 일찍 시작됩니다. 30일에 넘게 제 몸에서는 늘 큼큼한 멸치 육수 냄새와 알싸한 마늘 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육수를 끓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놓을 때마다 제 손마디는 조금씩 굵어지고 무릎 연골은 서서히 달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모은 돈이 바로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날 저는 시장 골목을 차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임자 고생했어.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주방에서 같이 고생한 아내 정숙기의 손을 잡는데 그 손이 마치 거친 나무 껍질 같더라고요. 국밥집을 정리하고 손에 준 그 1억 3천만 원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퇴직금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면 전주 삼천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은퇴만 하면 모든 게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막상을 그만두니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안도감이 아니라 지독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을 하느라 국민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꿨거든요. 당장 수입이 끊기니 매달 들어오는 노령연금 33만 원씩 부부 합쳐서 6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 가니까 배추값이 금값이네. 우리 진짜 아껴야겠어. 아내가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있는데도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시니어에게 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거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삼천동 끝자락에 있는 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건물 5층을 오르내릴 때마다 제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내 집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들어간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된 쉼터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안 하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실비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제 무심함이 그제야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그냥 1층으로 이사가면 안 될까?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아.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국밥 나르느라 망가진 무릎인데 은퇴해서도 5층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사를 하려고 해도 복덕방에서는 전세금이 올라서 힘들다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우리 몸의 통증과 함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닥쳐올 위기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들에게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준비해 놨다라고 큰 소리 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딸 연희한테는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낼 때도 없는 살림의 빚까지 내서 보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저는 제 거울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답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자금 1억 3천만 원이 우리 부부를 끝까지 지켜줄 철갑성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게를 접고 달째 되던 날 평소 연락도 뜸하던 딸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좀 살려줘. 그 한마디에 앞뒤 재지 않고 전주역으로 달려나갔던 제 발걸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내 새끼가 힘들다니. 내 몸 하나 부서져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킬 파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 피 같은 1억 3천만 원이 어떻게 모래알처럼 사라지게 됐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딸아이가 집 가방을 들고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찍혀 있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정도면 시골 가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국밥집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이랑 보증금 합쳐서 통장에 딱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라는 걸 하고 나니까 그 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시 3분. 그건 돈이 아니라 내 남은 수명을 돈으로 환산해 놓은 모래시계였습니다. 쓰면 쓸수록 내 수명이 깎여 나가는 것 같아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기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자산이라는 게 정작 필요할 때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1억 3천만 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보험 실적 채워주려고 무리해서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아들 딸기 살려줘야지 하면서 노후 자금 깨서 보험 들어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제 통장이 어떻게 바닥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딸아이의 효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후회할 그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정막만 흐르던 우리 집의 7살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침마다 딸아이가 정장 차림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 사는 것 같더군요. 아빠 나 이번 달에 지점 1등 했어.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꽃등심 한 팩을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비싼 고기를 불판에 올리는데 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상추를 씻으며 싱글벙글했고 저도 모처럼 소주 한 잔 걸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이혼 좀 했다고 기 죽을 거 없다.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하면 되는 거야? 딸아이는 고기를 구워 제 밥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전원주택 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걱정이 눈높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은행에 넣어둔 돈 있지? 그거 이자 얼마나 나와? 기껏해야 2%지? 그렇지 뭐, 그냥 원금 안 까먹는 게 어디냐? 에이, 아빠. 그건 옛날 방식이야. 요즘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 딸아이가 내민 건 일신학비과세 복리연금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상품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은행은 달리인데 이건 복리야.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거라고. 게다가 10년 두면 세금도 안 떼. 지금 아빠 통장에 있는 1억 중에 딱 5천만 원만 여기로 옮기자. 5천만 원 제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이자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희야. 그래도 그건 너무 큰 돈인데 혹시 급하게 쓸 일 생기면 어쩌냐? 제가 머뭇거리자 딸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빠 나 못 믿어? 내가 남이야? 다 아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 드는 상품을 내가 특별히 빼온 건데. 딸아이가 서운하다는 듯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그냥 해줘. 걔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껏 끄면 안 되잖아. 그리고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연희 실적도 올라간다는데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딸아이 손에 이끌려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창고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기 예금인데 지금 해지하시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꽤 나와요. 만기까지 1년도 안 남으셨는데 정말 깨시게요? 직원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깝긴 한데 그때 옆에 있던 딸아이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그래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은행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도장이 쿵하고 찍히는 순간 1억 3천만 원이 찍혀있던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달을 쇼핑에 담아 나오는데 왜 그렇게 등 뒤가 서늘하던지요. 마침내 살점을 떼어낸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싱글벙글하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진짜 큰 결심했어.
이제 이 돈이 아빠 효자 노릇할 거야. 두고 봐. 그렇게 5천만 원이 보험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학원비가 좀 모자라네. 태권도장 관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엄마 나 이번에 영업하러 다니는데 차가 너무 낡아서 무시당 하나 봐 중고차라도 하나 바꿔야 하나. 딸아이는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TV를 보다가 툭툭 던지는 한숨 섞인 말들이 제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나도 친구들처럼 영어 학원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어떤 할아비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할애비가 내주마. 그렇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좀 덜 먹으면 되지며 시장 가서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실랑이를 하는데 정작 큰 돈은 숭숭 빠져나가고 있었죠. 어느새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서 뒤척이다가 몰래 거실로 나와 통장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연희가 들어준 보험들이 있잖아. 그게 다 자산이야. 나중에 연금으로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계속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서도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요즘 은행이자 받아서 뭐 하냐? 우리 딸이 알아서 복리 상품에 넣어줬어. 수익률이 끝내준다더라.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 저는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껍데기뿐인 자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딸아이가 또다시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아주 절박한 눈빛이었죠. 아빠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 연수 보내주는 프로모션이 걸렸어. 이거 하나만 달성하면 나치점 될 수도 있어. 연희야. 이제 아빠 돈 없다. 예금 깬 것도 다 들어갔잖아. 남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두면 뭐해. 똥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되면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나와. 그러면 아빠 돈 다시 채워줄 수 있어? 응. 한 번만 믿어줘. 이 딸아이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여보, 애가 저렇게까지 하는데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데 냉정하게 뿌리칠 수 있는 부모가 면하될까요? 특히나 다시 채워준다는 그 말, 지점장된다는 그 달콤한 유혹.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남은 예금마저 해지하러 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평생 멸치 육수 냄새 맡아가며 무릎 연골 갈아가며 모은 1억 3천만 원. 이제 제 수중에는 생활비로 쓸 몇백만 원과 딸아이가 건네준 두툼한 보험 증권 뭉치만 남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딸아이는 뛸듯이 기뻐하며 보험 청약서를 챙겨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우연히 듣지 말아야 할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팀장님 입금했어요. 네, 그거 메꾸면 되는 거죠? 제발 이번엔 환수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환수 메꾼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 노후 자금이 딸의 성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딸의 구멍난 실적을 막는 마개로 쓰인 건 아닐까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데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이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하지만 지옥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더 있더군요. 병원비도 없어 쫓겨난 우리 부부에게 닥친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비도 못 내고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지만 진통제 한 줌 털어놓고 참았습니다. 집에 오니 거실에는 휑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TV 앞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왜 그리도 밉던지요? 할아버지 다리 아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무릎을 만지작거리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쳐내고 말았습니다. 저리 가네 엄마 어디 갔어?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다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애한테 화풀이야? 내가 돈 다 해먹은 것도 아닌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딸아이는 들어오자마자 들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 1억 3천 어디 갔어?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따라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거 놔나 숨 막혀. 엄마 아빠 좀 말려봐.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쳤습니다. 힘없는 노인 내가 젊은의 힘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대로 바닥에 나덩그라졌습니다. 으악. 무릎이 바닥에 째이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저를 일으키며 딸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아빠한테 딸아이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사기당했어. 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친구가 소개해준 건데 그게 다 사기였대. 내 돈도 다 날리고 아빠 돈도 거기 들어갔어. 사기.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 날린 거야? 한 푼도 안 남았어. 아내가 바들바들 떨며 물었습니다. 응, 없어. 그러니까 나 좀 그만 볼까?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뇨? 제 노후 자금을 훔쳐다가 날려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 이 나쁜 년아.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딸아이를 쫓아냈습니다.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흥, 엄마 나갈게. 아빠 성질 죽으면 연락해. 딸아이는 손주 녀석을 데리고 횡하니 나가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 부부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3만 원 그리고 무릎 수술은커녕 당장 내일 살도 걱정해야 할 처지.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농사 헛지었네. 헛지었어. 저도 벽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멸치똥 따가며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삼짓돈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아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수술비 보태자 그리고 내일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해봐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지팡이를 짚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앞에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어르신 자녀분이 계시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자식 없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고요? 저는 책상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딸아이가 소득이 잡혀 있어서 당장 지원받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관리비 독촉장, 가스비 미납 안내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낯선 봉투 하나, 법원 등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니 가압류예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무자 김현희 제3채무자 최민수 딸아이가 제 명의로 된 이 집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까지 썼던 겁니다. 아,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집딸내미가 사고 쳤다며? 노인네 불쌍해서 어쩌나 그 시선들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집까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사람 목숨이 참 질기더군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역설적이게도 배고픔이었습니다. 며칠을 굶다 보니 죽이등 가죽에 붙을 것 같더군요. 여보, 밥 줘? 배고파 죽겠어? 아내가 차려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올려 먹는데 그게 왜 그리 달던지요?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내 돈 대먹고 도망간 딸 보란 듯이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르신 다리가 불편하셔서 어딜 가나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앉아서 하는 일은 잘해요. 콩나물 다듬는 거, 마늘 까는 거, 뭐든 시켜만 주세요. 시장 바닥을 돌며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주 근교의 한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박봉이고 밤샘 근무를 해야 했지만 저에게는 동아줄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다림질해준 셔츠를 입으며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최민수 아직 안 죽었다.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사회에 발을 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떠나간 딸과는 영영남이 되는 걸까요? 최 씨 다리는 괜찮은겨? 걷는 게 영 시원찮은데 면접관인 관리소장이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이 세웠습니다. 아이고 소장님, 제가 왕년에 마라톤도 뛰었습니다. 이 정도는 끄떡 없습니다. 그냥 어제 잠을 좀 잘못 자서 결린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진통제 알을 한꺼번에 털어놓고 온 상태였거든요. 약 기운에 몽롱했지만 당장이 자리를 놓치면 우리 부부는 굶어 죽는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뭐 인상은 좋으시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셔. 근데 여기 일이 만만치 않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주 평화동에 20년 된 임대 아파트. 이곳이 제 인생 이막 아니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지급받은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낡은 모자, 평생 국밥집 사장님 소리 듣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쓰레기를 치우는 최 씨가 된 겁니다. 기분이 묘하더군요. 비참하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바닥이구나 하는 서늘한 현실 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가 나기를. 그것만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이자 유일한 행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노후 자금의 진실. 다시는 저 같은 바보 천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뼈를 깎는 조언을 남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피눈물로 배운 3가지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1억 3천만 원을 수업료로 내고 제 무릎 연골과 맞바꾼 노후 생존 법칙입니다. 굳이 늙은이의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은 손님입니다. 제발 자식을 인생의 동반자나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품만의 자식일 때만 내 새끼입니다.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는 엄연한 남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딱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세요. 엄마 이번만 도와줘. 아빠, 나 죽게 생겼어. 이 말에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여는 순간 자식은 재기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부모 돈 뺏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딸아의 빚 갚아준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큰 빚을 가져왔고 결국 우리 부부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냉정하게 끊어내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옛날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보험 설계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꼬셔도 10년, 20년 전에 들어둔 보험은 절대 깨지 마세요. 그게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보험 다 사업비 되고 못 되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특히 이거 하나면 연금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제가 멀쩡한 저축보험 깨고 딸 실적 채워준답시고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가 정작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냥 아플 때 병원비 나오는 거 실비 하나랑 암진단비 하나면 족합니다. 나머지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 쥐고 계세요. 셋째, 통장 비밀번호는 죽을 때까지 혼자만 아십시오. 배우자한테도 자식한테도 절대 통장 잔고를 보여주지 마세요. 나 돈 없다. 겨우 입에 풀칠만 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셔야 합니다. 돈 냄새를 풍기면 반드시 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든 친구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말이죠. 제가 만약 친구들 앞에서 딸 앞에서 나 돈 좀 있다고 으스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딸아이가 돈 달라는 소리도 못했을 겁니다. 신리어 여러분, 비상금 1억 5천만 원, 그거 큰 돈 아닙니다. 요양병원 한 달 입원비가 간병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 넘습니다. 3년만 누워 있어도 1억이 사라집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똥기저귀 값이라고 생각하고 독하게 지키십시오. 자식에게 돈 안 준다고 매정하다 욕먹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하지만 돈 없어서 자식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서러움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제발 저처럼 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통장 단속부터 하십시오.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랑 비슷한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오늘 밤도 경비복을 입고 초소로 출근합니다. 밤새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고 취객들의 고성을 받아내겠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저는 울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믹스 커피 한 잔 타 마시며 바라보는 아파트 단지의 고요함이 제게는 평화니까요. 비록 1억 3천만 원은 날렸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아내는 마늘 까는 부업을 그만두고 요즘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환경 미화를 나갑니다. 둘이 합쳐 버는 돈 200만 원 남짓. 우리는 이 돈으로 빚도 갚고 적금도 붓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러분, 인생 70부터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이 70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엔 배우자 손잡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했다. 잘 버텼다. 너는 아직 쓸만하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들렸다면, 그리고 통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자식은 손님이다. 경제적 지원은 절대 금물. 오래된 보험은 황금이다. 절대 깨지 마라. 내 통장 잔고는 국가 기밀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밤새 경비. 저는 저 최민수에게는 1억 원짜리 보약보다 더 힘이 됩니다. 모두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순찰 돌러가 보겠습니다. 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연금 4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나요? 혹시 퇴직 후에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노후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기고 차 한 대쯤은 좋은 거 타도 되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송내역 인근의 한 갈비집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33년 동안 부천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저 김지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날이죠. 그날은 퇴직 후 처음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 15년 된 쥐색 소나타가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동창 녀석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 비수를 꽂더라고요. 지산아. 너 공장장까지 했다며? 아직도 이동차를 타냐? 애들이 보면 너 망한 줄 알겠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는데 옆에서 있던 제 아내 금이 얼굴이 순식간에 붉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콩나물 국밥 나르며 무릎 연골 다 닳도록 고생한 아내인데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동창들 앞에서 이런 무시를 당하게 하다니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 퇴직금 1억 2천만 원 있어. 우리 부부 연금 합치면 400만 원이나 나와. 내가 너희보다 못 살 것 같아. 2호기가 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퇴직금에서 8,900만 원을 덜컥 꺼내 벤츠 E클래스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반짝이는 수입차를 타고 부천 상동 대로를 달릴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연금 400만 원이 있으니 수입차 유지비 정도는 우스울 줄 알았죠. 하지만 정확히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천에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가평군 북면 산골짜기에 2천만 원짜리 빈집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번듯했던 수입차는커녕 지금은 낡은 중고 포터 트럭 한 대가 제 전부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연금도 남부럽지 않게 준비했던 제가 왜 이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제가 전부 잃고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막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연금 4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론 절대 부족했거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8,800만 원짜리 수입차가 어떻게 5억 넘는 아파트를 집어삼켰는지, 그리고 왜 대도시 부천을 떠나 멧돼지가 나오는 가평 오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2년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부천 오정동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한여름이면 40도가 넘어가는 기계 열기 속에서 코를 찌르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으며 청춘을 다 보냈죠. 제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귀는 기계 소음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야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우리 아내 고생 안 시킨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거든요. 정년 퇴직하던 날 공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통장에는 32년의 대가인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195만 원의 안내 연금까지 합쳐 400만 원씩 들어온다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산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즐겨도 된다. 스스로에게 수만 번도 더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평생을 쥐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상동 콩나물 국밥집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며 무릎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둘이 합쳐 연금 400만 원이면 노후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갈비집 주차장에서 제 낡은 쥐색 소나타를 비웃던 친구의 목소리가 며칠 동안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산아, 너 그 차 타고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냐? 그 한마디가 제 32년 공직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금은 옆에서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낡은 핸드백도 제 굽겨진 양복 소매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독일산 수입차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다는 E클래스 전시장을 찾아간 겁니다. 매끄러운 차체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그리고 딜러의 그 공손한 태도,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무시당하던 제가 거기서는 귀빈 대접을 받더라고요. 공장장님이 정도 그분 타셔야 품격이 사시는 겁니다. 그 말에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 가격 8,200만 원의 취등록세와 초기 보험료까지 합치니 9,5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거의 8알리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반짝이는 벤츠가 있었고 저는 곧 연금 400만 원이 들어올 사람이었죠. 에이, 한 달에 4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데이 정도 차유지 못하겠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새 차를 뽑고 부천 중동대로를 달리는데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제 차를 보고는 멀리서부터 달려와 거수 경례를 하더라고요. 늘 제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하던 이웃들도 차를 보더니 어머, 김 공장님 차 바꾸셨네요. 성공하셨어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짜 권력에 취해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막상 차를 사고 나니 차에 맞는 옷을 사야 했고 차에 어울리는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 끼에 12만 원 하던 식사가 어느새 56만 원짜리로 변해갔죠. 연금 4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줄 알았는데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퇴직하면 좋은 차 한 대 뽑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제 불행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수입차라는 녀석은 단순히 차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의 습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퇴직금 몇천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저를 지켜줄 방패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기분 좋게 아내와 함께 속초로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부부의 부천 생활을 끝내는 종지부의 시작이 될 줄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뽑고 한 달쯤 지났을까?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 하나에 제 가슴이 털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알아서 내주던 보험료가 이제는 제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저에게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몰랐던 노후의 무서운 진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연금 400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부부의 일상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연금 많이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걸 저는 5억짜리 아파트를 날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벤츠 E클래스를 끌고 부천 시내를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사, 너 연금 400만 원이나 나오잖아. 이자 좀 내면서 버티면 아들이 다시 일어설 거야. 그렇게 매일 밤 거울을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벤츠 자동차 할부금 잔금과 보험료 세금을 합치니 이미 200만 원이 훌쩍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연금 400만 원 중에서 남는 건 단돈 1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 약합하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저희 부부가 먹을 쌀쌀돈도 빠듯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벤츠부터 팔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중고차 시장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8,800만 원 주고 산 차가 1년 조금 넘었다고 값이 뚝 떨어져서 5천만 원도 못 준다는 겁니다. 수입차 감가상각이 무섭다는 말은 들었지만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차를 팔아봐야 아들 빚을 다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겉으로는 번듯한 차 타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점심 한 끼 10,000원 넘는 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송내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제 차를 쳐다봅니다. 저 아저씨는 노후 준비 잘했나 보다 하는 시선이 느껴져요. 하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금미가 수술한 무릎을 이끌고 다시 식당 일을 알아보겠다고 나선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예전에 일하던 국밥집 사장님이 파출부라도 나오래. 하루에 몇 시간만 하고 올게. 그 말을 듣는데 8천만 원 넘는 벤츠 핸들을 잡고 있는 제 손이 부르 떨리더라고요. 아내는 절음발이로 식당 바닥을 다 끌어가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체면 차린다고 수입차를 포기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지켜보려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지셔서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연장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신용은 이미 아들놈 사업 실패와 과도한 대출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모멸감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공장에서 전무 소리 들으며 대접받던 제가 3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은행 직원 앞에서 손을 비비며 사정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연금이 4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연금은 압류가 안 될 뿐이지 담보로서의 가치는 이 상황에서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갑작스러운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와 유지비가 피를 말리는 거였죠. 연금 4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취해 고정지출을 늘려놓은 제 손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법원의 경고장은 점점 더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을 돕는다는 건 제가 완전히 서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서 자식을 잡으려 하니 결국 둘 다 늪으로 빠져들고 만 겁니다. 부천에서 평생 일궈온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제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으로 찾아온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목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팔아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연금 400만 원 믿고 자식 사업 도와주거나 무리해서 좋은 차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제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32년 인생이 담긴 부천집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평의 차디찬 빈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고 아파트 거실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을 주려고 하늘이 장난을 친 건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멍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 몰래 들어두었던 노후 보험 몇 개를 해지하고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처제에게 사정사정해서 급한 불을 끈 겁니다. 그렇게 집안을 휘젓던 험악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지만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릴 일은 일단 멈춘 셈이었죠. 저는 그때 바보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금이야. 이제 다 해결됐다. 우리가 연금이 4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조금씩 아껴서 처제돈 갚고 대출 이자 내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까지 생기더라고요. 아내 무릎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저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제 벤츠를 볼 때마다 너만은 끝까지 지켰다는 묘한 승리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그간의 일들이 다 꿈만 같았습니다. 다시 매달 25일이 되자 제 통장에는 국민연금 195만 원이 꼬박꼬박 찍혔고 아내의 연금 계좌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대출 이자로 절반 가까이 빠져나갔지만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아내 좋아하는 과일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산 보람이 있다니까. 이 연금이 우리 마지막 자존심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수수 후 처음으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부천 대장동 들판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차 안에서 듣는 라디오 노래 소리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도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며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꽃길만 걷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번듯한 내 집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차까지 내 수중에 있으니 이제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 평화는 독이 든 선배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제 노후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받은 대출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했고, 아내의 재활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길게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메꾸면 되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니어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가짜 안도감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진짜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제 벤츠를 팔아 빚을 더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차라도 있어야 나중에 급할 때 돈이라도 만들지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은 제가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더라고요. 평온한 일상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면서 저는 다시 예전의 김공장장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끔은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좀 힘들긴 했지만 대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멧돼지가 내려오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붙는 혹독한 현실이었죠. 그런데요.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평 오지로 들어오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산골 생활 3개월 만에 제 연금 400만 원의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가평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짧은 문자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저는 그 산골 오지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평 북면 이곡리 그 구석진 산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코끝을 찌르는 흙냄새와 사람 키만큼 자한 잡초들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부천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 부부에게 2천만 원짜리 빈집은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구멍난 지붕 사이로 내려앉은 먼지 덤미를 보며 아내 금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한 무릎을 부여잡고 마루 끝에 주저앉아 멍하니 산등성이만 바라보는데 그 뒷모습이 꼭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말은 낙엽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포터 트럭 한 대에 실린 옷가지와 냄비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짐을 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부천에서는 연금 400만 원이 들어오면 마트 가서 소고기도 사고 가끔은 벤츠 끌고 나가 외식도 했지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슈퍼 안 나가려면 차로 20분을 달려야 했고 수술한 아내의 약을 타러 읍내 병원까지 가려면 40분은 줘야 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밤마다 끙끙하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시골 오지러 오면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불편함이라는 놈이 매시간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고생만 넘기면 연금 400만 원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들놈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제 연금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금 4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어디선가 본 적도 없는 채권 추심 업체에서 절반 이상의 금액을 바로 빼간 겁니다. 아들놈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쓰면서
대출 서류의 연금 수급권 차이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그제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안 된다고들 하지만 대출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빠져나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1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아내 보험료 내고 당장 얼어 죽지 않으려고 기름 보일러 한번 돌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부천에서 8천만 원 넘는 차를 굴리며 내가 공장이야 소리치던 김 지사는 어디 가고 이제는 1,000원짜리라면 한 봉지 살 때도 손을 벌벌 떠는 초라한 노인네만 남은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이런 오주로 끌고 온 저를 향해 아내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자존심 세우느라 그 비싼 차 사고 아들놈 말만 듣고 집담보 잡힐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멧돼지 소리 들으며 자야 해? 내 무릎은 어쩔 건데? 아내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치는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 끝날까 싶은 생각도 수백 번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2천만 원짜리 구옥은 사방이 구멍이라 보일러를 틀어도 훈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수술한 부위가 시리다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마당에 쌓인 나무를 패느라 손등이 다 터졌습니다. 그때 제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 공장에서 일한 손이 결국 70다 돼서 나무나 패는 손이 되었구나.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서워 숨어 들어왔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렇게 지옥 같은 첫 달을 보내고 나니 제 몸무게는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묘하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낡은 빈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가져온 소식 하나가 저희 부부의 가평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마당에 웬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데 저는 또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고 낯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천에서 제가 공장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 하나가 제 연금 400만 원의 행방과 아들이 저지른 일의 진짜 배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평 오주로 숨어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막내 대리로 들어왔던 박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과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제 소식을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죠. 박 과장이 내미는 서류 뭉치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놈이 사채를 쓰며 재연금 계좌를 넘긴 건 맞지만 그 이자 계산이며 압류 절차가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추심이었다는 겁니다. 공장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법망 피해서 어르신들 연금 갈취하는 전문들이에요. 박 과장의 도움을 받아 법률 구조공단에 연락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가평에서 서울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아들놈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아내 금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결국 6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제 연금 계좌에 걸려있던 불법적인 자동 인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남긴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할 숙제로 남았지만
법원 조정을 통해 제 형편에 맞게 나누어 갚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날 제 장에 온전하게 찍힌 연금 400만 원을 확인하던 순간 아내와 저는 가평 빈집마루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8,800만 원짜리 벤츠를 샀을 때보다 부천 5억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저희 부부의 가평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산 낡은 집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들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손수 지붕을 고치고 마당에 굴러다니던 돌들을 치워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으로 200만 원짜리 중고 포터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벤츠보다 승차감은 형편없고 덜덜거리는 소음도 심하지만 읍내 장터에 아내를 태우고 갈 때는 이보다 든든한 차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골 오지에 사는 지니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아내의 무릎 재활 치료를 무료로 도와주기도 하고 난방비 지원금이나 고령자 주거 개선 사업 같은 제도를 활용하니 생활비가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천에서는 400만 원이 들어와도 늘 부족하고 허덕였는데 이곳 가평 산골에서는 100만 원만 있어도 두 식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안정이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형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완성이라는 걸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멧돼지가 텃밭을 헤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아내는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을 씻으며 여보,